트럼프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나 전쟁 리스크들이 벌어지더라도 방관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안 한다라면 결국은 안전자산인 금이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홍준옥 박사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요모조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7월에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성과에는 좀 못 미치지만 조정은 받았지만 타격 없이 잘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DD라고 하죠.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니까. 제가 홍 박사님 채널을 종종 보거든요. 물론 이제 홍 박사님도 여러 채널에 자주 나오시지만 거기에 보면 뭐 제일 좋은 건 미국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미국 모기지, 그다음에 전쟁 뭐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금, 그리고 한국 굳이 뭐 한국 하자면 부채, 또 한 가지 한국 부동산. 주식 시장은 모르겠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장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진 한 2달째 힘든데 7월 중순부터 네. 힘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뭐. 그 사람이 이제 귓볼에 네. 그 총알을 맞은 다음에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가 치고 나가다가 다시 지금 거의 초접전.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높았을 때는 시장이 막 조정을 많이 받다가 해리스 올라오니까 반등했다가 또 초접전으로 가면서 또 조정도 받고 이러는 거 보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단 트럼프를 좋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같고요. 이번에 그 미국의 60미니트라는 아주 유명한 추적 보도 채널 거기서 이제 미국의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을 쳐부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미사일을 날려 버튼을 누르겠다고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일단 자기 우방국 그 나프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굉장히 친한 우방국인 나라를 향해 그냥 미사일을 날리겠다라는 것도 일단 놀라웠고, 그건 또 미사일을 카르텔 지역에 날린다고 해서 마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쇼를 일단 거기다 날리고 난 다음에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 무식함,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 파퓰리스트이자 그 2016년 대통령 할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뒤로 갈수록 정권 후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9, 202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 동분서주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를 이제 그 채널의 이제 제작진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로스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개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그때 최소한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20명 중에 6명이 사실이다라는 답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또라이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 사람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좋아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리스크들이 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저는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률 높은 변수를 찾으면 일단 이 사람이 동아시아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나 전쟁 리스크들이 벌어지더라도 방관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안 한다라면 결국은 안전자산인 금이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또 부동산 중개인이고 자기가 성공한 디벨로퍼였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파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 금리를 내려라라고 연준에게 지시를 하는 걸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노력할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채권 금리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굳이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도 뭐 투자 대상으로서 나쁘진 않겠다 정도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은행주가 좋고 기계, 그다음에 방산주가 좋고 해리스가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니, 있으신가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트럼프가 되는 건 시장에 다 안 좋죠. 그건 뭐 그리고 해리스가 되는 건 이제 손익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이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지. 그게 무슨 누가 어디가 좋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2018년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다 세금을 때리는데 네. 애플이 중국에서 정조랑 선전해서 대규모 공장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미국에 역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 쿡이 자기를 방문했다.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 육성으로 듣는데 하나도 부끄러운 그런 게 없어요. 와서 팀 쿡이 나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이대로 가면 애플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그에게 답을 알려주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혜를 베풀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텍사스에서 준공된 공장에서 애플에서 나온 맥북 프로를 저 1호 제품을 자기에게 선물로 준 것을 사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반중 반이민이 이 사람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며요.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 깎아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 그 자기한테 와서 부탁하면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공장 커팅식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자기는 그냥 언제든지 들어줘.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은혜를 베풀어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뭐 이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아닌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지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예외 없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일관된 적용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다면 그 혜택을 볼 기업들을 찾기도 어렵고 피해 볼 기업 찾기도 어려운 거죠. 좀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왜 이런 사람들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보면 뭐 독일도 이번에 지방 선거에 있었는데 극우 정당이 이제 뭐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왜 세상이 점점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더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미국의 AQR, 그 세계적인 헤지 펀드인데요. 거기에 이제 창립자인 클리포드 에스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썼어요. 왜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인덱스 펀드 때문에 그렇고 또 고빈도 매매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SNS다. 그러니까 대중의 지혜라는 게 있지 않냐. 1번부터 100번까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대체로 이 사람들의 의견, 평균적인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의견이 맞는 정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대중들의 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 분리되어 있고 혼자서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지식을 함양하고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순간 또는 마이크를 쥐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서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보는 많지만 좋은 정보는 오히려 찾기 어려운 그리고 나쁜 정보, 대중을 현혹시키는 정보들만 돌아다니는 세상이 와서 주식시장이 더욱더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함께 듣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휩쓸리는 경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18년 폭락, 또 2020년 폭락, 22년 폭락, 그리고 올해. 좀 자주 있는 거죠. 예, 되게 이게 폭락이 자주 오고 있는 거죠. 이게 고빈도 매매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세력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투자자들이 몰려와 다니는 것. 스토리텔링에,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게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규모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정말 통계로 잡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찾아봐도 규모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또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순간, 일단 그 시장이 휩쓸림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누가 저가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들어갑니다만 저희야 뭐 아직 이제 700억 정도밖에 AUM이 안 되는 회사니까 저희들 힘만으로는 참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3프로에 나오셨을 때 뭐 모르고 시행하면 바보고 알고도 시행하면 삐꾸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그거 보고 혼자 아침에 듣다가 빵 터져갖고 있는데 이게 금투세에 대해서 뭐 몇 번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홍 박사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밸류업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2022년에 통과가 됐으니까 2년 유예했고 이제 또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 사실이고 맞아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나 먼 미래의 어떤 재정 수요를 생각할 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대부분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관련돼 있는 세금이 굉장히 번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세법 전문가들 아니시고는 이게 이 세금을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요. 그걸 이제 좀 뭐랄까요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금투세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만 이제 금투세 도입하는 과정에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무슨 근거냐. 이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어서 뭐 제가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하지 말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4인 가족의 중위소득에 연동한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 하듯이 중위소득도 발표하잖아요. 그런 중위소득 발표하듯이 그것도 기준을 인플레이션과 소득 수준에 연동해서 상향 조정하는 게 일단 그게 법이 제대로 된 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그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운이든 능력이든 아무튼 돈을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시장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상법 개정 문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2017년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하고 22년에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안 주는 주주에 대한 보상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너 일가의 전횡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너 일가 입장에서 배당을 받고 싶어도 그 금융종합과세에 걸려서 그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 또는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근로소득이랑 합산과세를 하니까 거의 한 50% 세금을 내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배당을 지급해도 자기한테 오는 배당이 없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얼마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빼돌리는 방식으로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가격 조건들이 뭐 고평가된 기업들은 자기 지분이 높고 저평가된 기업은 자기 지분이 낮은 기업들을 합병시키고 학교 내려가다가 거기 회사 있더라고요. 톨게이트 옆에 있죠. 네.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려면 일단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야 된다.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배당소득 환류세제도 개편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SA 계좌에 대해서 어떤 태도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리가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늦은 과세를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투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든가 뭔가 이런 그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넌 더 많이 내도 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게 제가 봐서는 좀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저는 뭐 이걸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정부에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국민연금이 계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 더 내고 좀 더 받고 더 늦게 받자. 더 늦게 받고 차등으로 이렇게 내게 하자. 그리고 노령연금을 지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근시안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뭐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근본적 대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20년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이렇게 급해진 것도 당장 조금만 지나면 이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연금을 납입하는 시기, 그게 불과 이제 2045년, 44년인데 그때 애들이 확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연금 납입자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데 따르는 연금의 고갈 문제들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연금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은 역사의 저는 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악화됐죠. 왜냐하면 58년 개띠들이 다 연금을 다 받아버리고, 연금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연금료 토해내, 깎아, 이러면 절대 이게 용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던 사람한테 뺏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기 전에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유 미안해요 65세, 또 연금도 59세까지 연금료 내는 게 아니라 한 62세,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조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놈은 이제 선거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2018년에 개혁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이 연금을 다 수령하는 연령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연금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세대들은 이미 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걷지를 못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만 돈을 더 걷으려고 드니까 불평등 문제가, 이게 타당한 일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논란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후세에게, 예, 죄송합니다만 엿을 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작년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연금 개혁한다고 법안들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1년 지나서 지금이라도 법안 개정해 보겠다고 정부가 뭐 대략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연금료를 인상하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부터 더 많이 내고 젊은 사람들은 천천히 인상한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그래도 신경을 쓴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그 안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개선시키면 2070년까지도 고갈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주장을 약간이나마 귀에 기울인 신분이 한두 명은 있었구나 싶어서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바꾸는 게 낫다라는. 2007년 개혁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개혁이 그나마 연금의 고갈 시기를 많이 늦춰줬잖아요. 물론 저는 연금을 65세에 수령하게 된 69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금 개혁의 최대 피해자죠. 저희 69년생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하던 미스터 유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노고를 좀 인정하는 쪽입니다. 왜? 그때라도 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로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그래도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막상 그 고갈 시기가 엄청 땡겨진다거나 뭐 문제되지 않고 왔죠. 근데 이제 2018년에 개혁 안 한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도 늦었지만 7년 지금 6년 지났죠. 6년 지나서 이제 지금 개혁하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냐. 그 국민연금, 저 덩어리가 큰 국민연금을 1% 수익률을 인상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리라서. 그래서 공리니까. 그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4%를 5% 만드는 게 네. 뭐 난이도가 1이라면 5%를 6%로 만드는 게 난이도가 한 5 될 거고요. 6%를 7% 만드는 건 난이도가 한 2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 올리는 게 점점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의 연금들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7% 달성하면 너무 좋지만, 그 연금 그 기본 계획 보니까 뭐 5.5% 정도를 네, 기본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연금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24년 동안 6.1%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그보다 좀 더 잘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잘 개편하고 또 투자의 방향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